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5분 만에 알아보는 오늘의 경제 흐름 뉴스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먼저 연결을 해보죠.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낙관론이 커진 간밤 뉴욕이었습니다. 일제히 강세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전날보다 507포인트 올랐습니다. 7달 만에 4만 5천을 넘겼고요. S&P 500은 또 올랐죠. 49포인트 오른 6,358로 장을 마치면서 사흘 연속 올 들어서만 12번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도 127포인트 뛴 21,020, 종가 기준 처음으로 21,000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EU와의 합의 근접 보도가 나온 것이 시장 전반의 기대감으로 번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보면요. 간밤이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이 장 초반에 함께했습니다. 장중 3,237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한때 찍었지만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현재 수치는 3,216. 네, 좀 실시간으로 좀 변동폭이 큽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남았습니다. 한미 간 2+2 협상이 우선 취소됐죠. 상승폭을 다소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816에서 출발해서 최신 기준 817 보합세입니다. 조금 전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2분기 한국 경제가 지난 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당초 한은의 예상보다 0.1%포인트가 높게 나왔죠. 성장률은 작년 2분기에 역성장에 접어든 뒤에 정체와 역성장을 반복해 왔는데요. 네, 반등을 했죠.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요.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5월 기준 지난달보다 0.6%포인트 올라서 4.2%였는데요. 이게 정확히 2005년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신용 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힘들어진 취약차주들이 이자율이 높은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다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분석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에서 첫 번째 본청약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4일부터인데요. 전용 면적은 46에서 59까지로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분양가는 인근 남양주 별내 다산 등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전매 제한이 있는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발급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 노출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다르게 발급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당장은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이고 이후 색깔이 같은 카드를 제작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방송 경제라이브 코너 일부 출연자로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발급받는 경우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소비 쿠폰은 이렇게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기준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신청 기간 중 이사를 한 경우에만 사용 지역을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7에서 9%의 할인 효과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역시 지역별로 할인율과 중복 할인 여부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까지 일부 정확하지 않았던 정보를 바로 잡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라이브였습니다. 네,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라이브입니다. 오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금 전에 그 언론 공지를 통해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장님,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내일 디데이다 하면서 좀 기대감도 있었고 또 긴장감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이 타결이 됐고 우리가 이제 25일 날 2+2 회의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타결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속보가 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직 뭐 자세한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저희가 네.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좀 유출을 해보면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협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 좀 온건하게 하는 분이 이제 네. 그 협상가들이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강한 분이죠. 근데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신 외모도 준수하고 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온화한 성품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분이 갑자기 저렇게 긴급 일정, 정말 본인의 긴급 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베센트 장관이 저렇게 됐다라면 혹시 트럼프와 이견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그걸 있을 추측해볼 수가 예, 있겠군요. 추측도 좀 가능할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향후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5일 날 내일 잡혔었던 일정이 지금 일단은 뭐 어느 일정이라는 게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근데 우리는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죠. 8월 1일이면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측의 요청이다라는 부분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연기를 요청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은 지금 연기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8월 1일로 8월 1일로 잡혀 있는 것을 데드라인을요? 우리는 좀 연기하면서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면서 조금 협상을 조금 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지금 공항인데요. 인천 예. 공항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예. 아침에 원래 출국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VIP 귀빈실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세종청사로 돌아간 것으로 저희 현장 취재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예. 그래도 우리한테 그렇게 또 좀 황당했거든요. 이거 그렇죠. 나쁜 소식 아닌가? 예, 예. 이거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뭐 돌아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 아닌가 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한 줄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네. 여러 가지 평가를 여러 가지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EU 측과도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막바지니까 여러 얘기들이 일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상대방이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카드조차도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라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희망 섞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미국에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공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 보시고 오겠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우리 제 카운터파트들하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일본이랑 합의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할 수도 있고 비교도 해야 되고 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협상 내용을 면밀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김정관 장관 말고도 지금 예.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이 내일 잡혀져 있는 일정은 일단 취소된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고. 그러면 또 미국에서 뭔가 일정을 갖긴 갖겠죠. 또 다른 협상을 할까요? 아무래도 물밑 접촉들을 많이 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 가신 분들이 뭐 개인적인 뭐 지인분들도 계실 거고 미국의 이제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될 텐데 네. 미국이 지금 이제 8월 1일을 앞두고 정말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이 갑자기 지금 많은 나라들하고 이제 막 일정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우리가 여기서 틈새를 좀 노릴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따박따박 공부를 하지만 뭐 시험을 앞두고 뭐 초치기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 예. 급한 것부터 이렇게 네, 집중해서 이제 맞아요. 하게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시험을 출제하는 미국이 이제 시험을 출제자라고 본다라면 많은 나라들을 하다 보면 뭐 한두 개 빼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노린다라면 오히려 이 기회에 더군다나 이제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야 우리가 한 2, 3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 3일 정도라든지 이제 주말은 아마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장관이 안 가신 거 네. 보면 주말을 넘긴다라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어제는 지금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일본 협상 결과를 사실 잘 봐야 한다. 이 얘기가 많이 있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일단 미국과 일본의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 중에 대미 무역 흑자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리 이제 일본 이 이제 타결이 이제 순서가 됐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관세는 그냥 부과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근데 네네. 이제 그 정도가 스탠다드 아니야라고 봤는데 일본에서 15%까지 관세를 확 떨어뜨려 줬다라는 네. 부분이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손정희 회장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물론 펀드 형태이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받아들인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뭐 쌀이라든지 뭐 농산물을 좀 내줬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어쨌든 대폭 인하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일본과 분명히 다르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방위비라든지 뭐 지역적 위치라든지 미국에서의 어떤 대미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일본이 일단 15% 정도 된다라면 우리는 최소한 20% 이하 언더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내준 5,500억 달러만큼 우리가 현재 지금 GDP의 80%니까 일본과 경제 규모가 좀 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제시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15%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이제 15% 정도라고 보면 다른 상대 국가 대비해서는 다행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 네. 무역 대표부와 협상을 하는 그 사진이 지금 네. 공개가 됐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SNS에 지금 올린 사진인데 한번 보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책상 앞에 놓인 저 네. 패널에 손글씨로 수정한 게 보입니다. 400빌리언이었는데 그러니까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바꾼 거잖아요. 네. 500빌리언으로 네. 바꿨으니까 이게 손글씨로 5로 바꾼 거죠. 예,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금액을 좀 증액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좀 투자를 하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일본 은행이 좀 지급 보증을 한다라든지 여타 펀드로 또 참여하고 시중 은행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4천억이 중요하겠습니까? 5천억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아니, 금액이 너무 커요. 너무 큰데 이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 네.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 경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GDP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80%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런 어떤 뭐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하는데 저렇게 손글씨를 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하겠죠. 그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겠나. 내가 이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했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뭐 시간을 좀 두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서로 간에 절충하나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하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의 관세 협정을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했었던 국가인데 영국을 제외한다라면 가장 상징성이 있는 국가겠죠. 네. 일본이.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내가 이만큼을 끌어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얘기가 많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을 좀 눈길이 갔어요. 자동차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미국 수입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이 일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일본 지금 15%,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5%에서 절반 깎아서 12.5%, 거기에 기존 관세에서 총 15%로 지금 나왔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고유를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오후에 현대차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가 12.5%인데 왜 15%냐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 기존에 2.5% 관세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 관세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일본 차는 미국에서 우리 현대차랑 경쟁 관계에 있는 맞아요. 자동차죠. 네, 우리가 그렇기 사실 좀 따라가는 추격하는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만약에 우리가 20% 된다라면 경쟁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면 가격 할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5,500억 달러를 내주기 어려우니까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위비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겠고 자, 이제 실적과 요 관세는 좀 다릅니다. 실적은 기존까지의 실적이고요. 관세는 앞으로 부과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까 봐 더 안 걱정인 좋아질 거죠. 부분들이 네.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도라면 그동안 관세 때문에 억눌렸었던 주가가 정상화될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정상화가 오히려 되는. 정상화 단계를 놓고 보면 네. 지금 실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공부 못했던 거는 모르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이제 혹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관세 협정에 더 관심을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난제가 많아요. 소고기 예. 수입 규제 완화, 뭐 LNG 개발, 뭐 예. 토정밀, 정밀, 뭐 지도 네. 이런 이슈들도 많아서 지금 풀어야 될 협상 과제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소고기 수입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정말 뭐 시위도 있었고 안타깝게 뭐 인명 피해도 있을 정도로 격렬한 이제 시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내준다라는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흔들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을 모를 일 없겠죠. 그러면 오히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방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회해서 접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구글 지도를 정밀하지 오픈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적대적인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겠지만 결과만 같으면 우리는 다행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협상 일정은 조금 시간을 번 셈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최선의 협상안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ISEC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진 기업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기업 경영권 분쟁 얘기가 종종 들리는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콜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회사 우리나라 화장품 상당수가 이 콜마 공장에서 좀 생산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요즘 뭐 K-뷰티가 워낙 네. 핫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OEM 또는 ODM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국 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한국 OEM, ODM 업체들 중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시총만 벌써 2조가 넘는 그런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네. 전반적인 모멘텀도 아주 좋은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OEM, ODM 업체라는 거는 네.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화장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기존에는 이제 OEM을 주로 했었죠. 네. 그래서 제품을 이제 주문자 생산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확대된 역할을 맡게 됩니다. ODM이라고 하면 이제는 기획 단계부터 개발 단계부터 설계까지 모두 해주면서도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볼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고 그걸 아주 잘했던 기업이 바로 한국 콜마죠. 네, 찾아보니까 고객사가 한 900여 곳이 되고 연간 그렇죠. 생산되는 화장품 수만 해도 15,000종 이상이라고 그렇죠. 해요. 요즘은 브랜드들은 워낙 많은데 많으니까. 그 브랜드들이 네. 사실은 제품력이 딸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 가장 믿을 수 있는 왜냐면 특히 화장품 민감하잖아요. 네. 그 각광받는 그 OEM, ODM 업체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곳이 바로 한국 콜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콜마가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남매 간의 문제였던 건가요? 네, 남매 간의 분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자지간의 분쟁으로 확대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사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네. 대전지법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2019년도에 사실 지주사격인 콜마 홀딩스의 창업자인 윤동환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장남인 윤상현 그리고 장녀인 윤여원에게 콜마 홀딩스 지분을 증여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지분의 31%를 확보하게 되고 윤동환 회장은 5%, 그리고 윤여원 대표와 남편 이현수 님이 합쳐서 1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증여 과정을 지금 문제를 삼으면서 법원에서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이미 지금 윤동환 회장이 지분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증여를 하면서 지분이 그러니까 된 거잖아요. 지금 정리가 경영 됐죠. 승계가 네. 마무리가 됐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낸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굉장히 아들에게. 이례적이죠. 네. 왜냐하면 6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시총이 각각 2조가 넘고 그리고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이제 5천억이 넘는 회사인데 네. 그 시총 5천억이 넘는 회사의 지분을 사실은 이제 다시 반환을 하라 이런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콜마 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그걸 또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그 말은 조금 쉽게 말씀을 해주시죠. 주식 증여한 거를 다시 내놔라. 그리고 내놓는 것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을 팔지 못한다. 근데 팔지 못한다 부분을 인용받은 것이죠. 왜 이런 게 시작이 됐을까요? 봤더니 시작은 여동생 윤여원 콜마 B&H 대표와 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이 시작은 뭐였던 거예요? 왜? 사실 이제 콜마 그룹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콜마 홀딩스가 있고요. 콜마 홀딩스가 한국 콜마 그리고 콜마 B&H라고 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콜마 B&H라는 계열사를 윤여원 대표, 즉 따님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콜마 홀딩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보기에는 경영이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보기에 여동생의 경영이 별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군요.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편하자. 나를 포함해서 내가 지정한 2명을 이사로 선임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딸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거는 분명히 2018년도에 지분을 2019년도 증여하기 전에 우리 3자 간의 경영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딸의 사업의 경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우리는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를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증여가 그 당시에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니고 부담부 증여였다. 조건부 증여였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조건부 증여도? 부담부 증여는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증여. 즉 이러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 조건이 미이행되면 증여 법률 행위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민법상 인정되는 법률 행위인데 이 부담부 증여라는 법리를 가지고 지금 주식 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법원에서는 지금 심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증여를 했는데 그 법률 행위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가처분에서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다투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는 호각지세구나. 법원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사건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윤동환 회장은 이 복잡한 조건을 걸고 이렇게 증여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시총이 2조가 넘어가는 회사와 그리고 홀딩스만 해도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사실 이런 회사에 주식을 줄 때는 무조건부 증여 그냥 아니면 주식 매매로 계약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법률 행위 자체가 사실은 좀 불안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말을 잘 듣고 선을 넘지 마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나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있잖아요. 윤여원 콜마 B&H 대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 그래도 꾸준한 매출을 달성을 했다. 그러면서 사실 반격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분쟁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콜마 B&H도 실적이 그래도 꽤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윤여원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이죠. 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지주사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은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의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윤상현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콜마 홀딩스가 콜마 B&H의 지분의 44%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홀딩스 지배 구조를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실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은 향후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국 콜마와 같은 경영권 분쟁 다른 기업 사례들도 좀 있었죠. 있었죠. 최근에도 뭐 한미약품 이제 창업주가 별세하시면서 치열하게 이제 다퉈진 건들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롯데그룹도 이제 아들들이 사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자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던 케이스도 있고 한진그룹, 아워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런 경영권 분쟁은 많이들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어떤 오너 리스크를 넘어서 기업의 신뢰도 아니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복합적인 구도에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사실
글로벌의 치열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잘 성장하기도 힘든데 여기에서 주주들끼리 다투고 있다면 주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화될 경우에 기업 신뢰도 주주 가치에 미치는 파장도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통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unrise, sunrise, looks like morning in your eyes, but the clock's held 9:15 full hours. Sunrise, sunrise, couldn't tempt us if it tried, 'cause the afternoon's already come and gone. And I said, ooh, couldn't find it in your eyes, but I'm sure.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했고요. 오늘 모실 분을 직접 소개를 또 해주시죠. 네,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은퇴 후 35만 시간 노후를 디자인해 주실 분인데요. 이재경 백세경영연구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신의 노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이재경의 은퇴스쿨이라고 저희가 코너명을 좀 임의로 정해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은퇴스쿨 교장이 된 느낌입니다. 네. 교장님으로 모시고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네, 좀 잘 부탁드릴게요. 듣겠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은퇴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주신다고 하는데 은퇴가 슬기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은퇴라고 하면 저는 당장은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정년이라든지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데 진아 아나운서가 또 이제 은퇴 후에 35만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걱정도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4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네. 은퇴 전만 해도 그 누구보다도 은퇴 준비를 열심히 잘했다. 그렇게 자부했었는데 예.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 먼저 행복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적 안정 그리고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별로 뭐 부족한 점이 없다고 자부하는데요.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2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뒤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보험회사 임원으로 제가 이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80세까지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열심히 커리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하신 대로 1타 강사로서 백세경 디자이너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를 잘 하셨네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은퇴 걱정하면 가장 먼저 드는 게 일단 돈하고 일 문제인데 그 걱정인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되셨다고 하니까 뭐 다른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보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은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로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한번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은퇴 예비자, 은퇴 준비자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어요. 화면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1순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은퇴 준비자 1순위를 보면 역시 경제 문제가 가장 컸고요. 준비하는 분들은 돈 문제가 걱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고요. 반면에 은퇴자들은 약간 대답이 달랐어요. 1순위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는 좀 특이했는데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세 번째로 꼽았어요. 네. 일이 아니고 여가 예, 활동이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은퇴를 아직 앞둔 분들께서는 준비하면서 이제 돈 문제가 좀 가장 큰 걱정이다. 맞아요. 라고 응답을 했고, 은퇴를 한 분들께서는 이제 건강도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건강 문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건데, 은퇴하고 나서 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그룹이요. 네, 그렇다고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은 2030의 취업률보다 5069의 취업률이 높거든요. 네. 그 말은 역시 은퇴 후에도 예. 일자리에 대한 갈증을 계속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보건개발원의 이번에 설문조사는 네. 70대를 대상으로 하는 좀 비중이 있었어요. 보다 고령층을 네, 대상.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5060 은퇴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예. 경제 문제나 은퇴 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습니다. 네, 은퇴하면 가장 걱정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이 부분입니다. 맞아요. 노년층 일자리 주변을 살펴보면 뭐 실버 택배라든지 편의점 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이런 육체 노동을 요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예. 5060 재취업자들의 그 절반 이상이 예. 예, 과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약 한 40%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고 네. 대부분이 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힘든 육체적인 노동이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은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네. 정부도 좀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네. 그 정부가 단계적 은퇴를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촘촘하게 노후 일자리를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년퇴직 후 돈 걱정에 한숨이 늘고 있다는 은퇴자의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 네. 합니다. 60대 초반 은퇴자 남성입니다. 사연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35년을 다닌 회사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책도 내려놓고 사무실 책상도 비우고 또 마지막 출근을 했는데요. 마지막 출근길에 회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됐습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서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이 그렇죠. 들었는데요. 퇴직금은 있지만 집 대출금도 조금 갚고 또 아이들 결혼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자 주고 나니 금세 줄어들더라고요. 국민연금 또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제대로 나올 테고 가끔 아내가 우리 알바라도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라는 이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자의 고민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은퇴 후에 막막함을 마주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돈 문제가 좀 앞섰던 사연자분이었는데 많이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돈 걱정 때문에라도 정년 이후에 바로 재취업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또는 이제 뭐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께서는 소득의 연속성도 있지만 해왔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자분들은 그래도 좀 축복받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년퇴직까지 일을 했고 네. 집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은퇴자금을 일부 썼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온전히 지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이 좀 약간 텀이 있잖아요. 네, 받기까지.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그동안 축적했던 재산을 축을 내면 네. 그거는 마치 알을 낳는 씨암탉을 아. 죽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기업이익이 엄청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일을 함으로써 정신적 건강 네. 또 육체적 건강도 더불어 챙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각종 연금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은퇴를 위해서 축적해놨던 돈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의미에서도 이제 맞습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들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 가운데서 좀 소개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 좀 결정적인 팁이 됐다 하는 네네. 부분들 공유를 좀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그분들은 전 직장에 다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했고 네. 그리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에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 네. 미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아요. 적극적이세요. 예, 요즘 인기 있는 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입니다. 이분들은 취업이 좀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강화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제 지인 한 분을 예. 소개해드리면은 네네. 제 지인은 지금 엔잡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가지고. 예. 근데 이분의 이제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네. 자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달라 오.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한 직장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개 직장을 지금 오. 늘렸어요. 네. 그래서 월 수입이 꽤 되겠네요. 500에서 700 정도를 오, 네. 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직무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제 지인처럼 네. 자기의 직무를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가지고 네. 엔잡로로서 노후를 한번 설계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취업에도 때가 없는 것처럼 뭐 취업을 위한 자기 개발도 뭐 때가 없으니까요. 네네. 뭐 이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재취업보다 나는 내 사업을 좀 시작해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참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은퇴 전부터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은퇴 이후에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좀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설계를 좀 해놓는 게 중요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건데요. 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면은 직장에 다닐 때 3-4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성공률이 네. 은퇴 후에 창업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경험도 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확률 자체는 좀 높일 수 있겠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퇴라고 하면 겁부터 먹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은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일부에서는 공포 마케팅 때문에 은퇴에 대한 생각이 참 두려움이 더 앞선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다행히 이런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2022년인가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이 분야를 조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미국에서는 매년 이걸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한국 직장인들의 자신감은 약 한 46.4%였고 네. 그리고 미국의 직장인들은 예. 67%가 나는 어느 정도 은퇴 자신감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났을까 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의 그 사회보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너무 불안하게 느낀 게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에 관련된 그 선행된 연구도 있었어요. 과거에 삼성생명이 이런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 은퇴 준비 지수하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본 은퇴 지수 준비를 봤는데 예. 실제로 객관적 은퇴 준비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이를 뒤집어 보면은 내가 너무 그냥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연구 척도라든지 뭐 기간 이런 게 다르니까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말씀하신 점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준비가 생각보다 잘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너무 또 너무 막연하게 불안하게 불안해하는 생각한다. 게 아닌가. 예, 예. 많이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막막한 불안들 앞서의 설문조사도 봤지만 은퇴를 준비한 분들은 이제 은퇴 준비를 걱정하고 있고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건강한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은퇴 준비도 해보셨고 은퇴도 하셨고 은퇴 그렇습니다. 생활도 누리고 계시니까 예, 예. 정말 많은 고민들이 축적돼 계실 것 같아요. 명쾌하게 처방전을 하나 좀 주신다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제 처방전의 1순위는 1순위. 네. 은퇴 이해력을 높이라. 은퇴 이해력이라고 력을 하는 높여라. 거예요. 네. 그렇죠. 금융 이해력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이해력을 높여야 하듯이 행복한 은퇴를 즐기기 위해서는 은퇴 준비력을 높여야 된다. 아.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그리고 은퇴 준비력이 뭐냐고 물어보실 네.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금융 이해력에서도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듯이 예. 은퇴 이해력에 있어서도 은퇴를 바라보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를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네. 단지 그 은퇴하면은 그냥 평생 동안
놀고 먹고 이런 즐기고 이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좌절된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은퇴 지식을 좀 우리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은퇴 후에 느낀 거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돈을 축적하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은퇴 후에는 돈을 인출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축적하는 시기와 돈을 인출하는 시기에 금융 이해력 또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될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돈 관점도 좀 변해야겠네요. 그 일과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은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은 은퇴 후에는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준비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단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준비만 그 마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실천으로 좀 옮겨져야 된다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정신 놓고 있다 보면 바로 코앞에 은퇴가 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단호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복리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투자를 해야 하듯이 은퇴 관점에서도 되도록 빨리 해야만이 습관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습관의 복리 그렇게 효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은퇴 설계를 할 때는 되도록 자기의 목표와 어떤 비전을 설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습관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데요. 이 습관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요? 네. 뭐죠? 그게 뭐냐면은 우선 자기의 소원, 자기의 구체적인 목표를 손으로 적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소리내서 그걸 외쳐야 합니다. 그럼 잠전 시에 그게 쌓여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다. 작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로그인 하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로그인 할 때 로그인 아이디를 자기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월 500만 원을 노후에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은 1500으로 하는 겁니다. 1500 로그인 번호를. 한 달에 500. 그러면 로그인 할 때마다 1500을 집어넣으면서 그래 한 달에 500만 원씩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생활작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꿈은 달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뭐 하나 써가지고 스튜디오 어디에 좀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로 오늘 처음 함께했습니다. 이재경 원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은퇴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컬처라이브 시간입니다. 올여름 휴가를 떠나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절반을 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여행 수요도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딜 가고 또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K바캉스를 책임져 주실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설문조사의 기사 제목이 해외 대신 국내로 몰린다였습니다. 무려 74%가 올해 여름에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4분의 3 정도잖아요. 정말 많은 수치인데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자, 오늘 어떤 테마로 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그래서 K 이야기를 자꾸 하셨기 때문에 K로 밀어드릴게요. K로 밀어서. K인데 또 바캉스에 무슨 K냐 이런 분들이 많을까 봐 자, 살짝만 좀 이 양념처럼 설명 좀 드리면 요즘에 K에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크레이지를 C를 K로 써요. 그래서 K로 이게 써야 되는 진짜 거예요? 정말 미친
정말 K스러운 네. 바캉스 코스가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다 찍어드릴 건데 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또 체험을 좀 방점을 네. 두고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자, 바로 한번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올여름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첫 번째 K는요, 진짜 테마도 K입니다. 갯벌. 갯벌이 있는 곳인데 네. 전라북도 고창을 제가 찍어드릴게요. 고창에 가면 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게 이제 고창 권역인데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이제 갯벌들이 벌써 보이죠. 네. 저기가 있는 곳이 고창구 심원면이라고 저기에 만돌어촌 체험 휴양 마을이 있어요. 네. 저기는 가장 압권이 뭐냐면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마을이고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돼요. 도어투도어 서비스. 시설이 좋다. 그러니까 도어투도어라는 게 뭐냐면 네. 갯벌 체험을 하려면 고무신 신고 네네네. 가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 더우니까. 가서 또 더럽혀지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모셔다 주는 게 뭐냐면 도어투도어로 트럭이 나옵니다. 트럭이 갯벌까지 딱 운반을 해주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K를 방점으로 이제 갯벌, 포창으로 가야겠네요. 네, 네. 만돌마을이라고 하는데 이제 만 개의 굴뚝이 우뚝 써 있다, 만 개의 집이 있다 이런 뜻이 정확해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풍수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갯벌에서 즐기는데 저 갯벌이 압권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네. 선정이 돼 있고요. 저 크기가 6km나 돼요. 무려. 광활한 갯벌이. 그렇죠. 지금 화면에 쫙 넓게 나오죠. 네. 저렇게 물 들어올 때도 그렇고 빠질 때도 그렇고 24시간 운영인데 네네네. 물 들어올 때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건 다 마을에서 알려주니까. 통제를 좀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이제 양파망하고 갈고리 들고 애들처럼 저렇게 이제 캡니다. 네네네. 그래서 손바닥에 올라갔던 저 조개들 있죠. 네. 조개 사실은 작은 거고요. 큰 것들은 우리 또 아나운서님 예. 얼굴만한 그런 조개가 이런 있어요? 것들이 가득 잡히니까 네. 기대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넓은 갯벌 이야기하셨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또 이제 트랙터가 이끄는 트럭이 있다. 갯벌 트럭요. 이게 네. 사실은 트랙터 뒤에다가 트럭을 달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0인승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에 체험하러 온 분들 태우고 네. 나가는 거죠. 갯벌 쪽으로. 그래서 갯벌을 딱 포인트를 찍어서 네. 거기다 내려줍니다. 저 화면에 나오죠. 네네네. 저 트럭 잠깐 나왔던 거. 네. 저 포인트를 다 찍어주니까 거기 내리셔서 열심히 잡기만 하면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매드맥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맞아요. 광활한 갯벌을 막 트럭 타고 달리고 나면은 좀 속까지 뻥 뚫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시원하게 한바탕 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다음 코스는요. K 체험 중에 또 하나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중국 쪽에서 특히나 또 광분하고 있는데 네. MZ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MZ들. 이게 뭐냐 하면 해녀 체험요. 해녀 체험. 이게 또 해녀 체험이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또 특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게 사실은 제주 권역, 애월 지역하고요. 예. 그다음에 포항에 가면 호미곶이라고 해 뜨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그쪽 권역으로 굉장히 많은 거. 지금 이제 화면에 저 망태기 딱 들고 네. 나가죠. 저렇게.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건 제주죠? 제주 쪽이죠. 제주 네네. 쪽. 저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저게 또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최근에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드라마 네, 화제 드라마. 폭삭 쏘가수다. 쏘가수다. 네. 저거. 그다음에 또 글로벌하게 인기 끌면서 저기 나왔던 장면들이 해녀 집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것도 가볍게 볼 수가 있는데 SNS 분석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꼭 국내 분들이 많이 체험하러 간다 그랬는데 네. 애월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60% 정도 검색량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포항 호미곶도 한 106% 정도 늘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제 체험할 때는 저 집 들고 다니는 게 제가 네네네. 태왁이란 거예요. 태왁. 둥둥 뜨는 거 있죠. 네네네. 저런 거 만들기. 그다음에 해녀분들이 드시는 도시락 같은 게 있어요. 뭐 감태로 만든 도시락, 네네네. 김밥 같은 거 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또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저 기억해 화면이 주시고. 지금 저희 예능 한일 톱텐 쇼에 나왔던 장면인데 또 아, 이제 정말로? 네, 오, 우승자 네. 전유진 씨가 또 이제 집이 포항이기 때문에 네. 포항 호미곶에서 지금 오. 하고 있는 해녀 체험들을 좀 담았던 모습. 들고 있는 태왁에다가 지금 채취한 채집한 전복들도 이렇게 네. 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기까지 가기 싫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우리 MBN 한일 그거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 또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나온 화면처럼 해녀 복장 입고 바닷가 거닐면서 뭐 전복 줍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아무래도 바다를 제대로 즐기겠다고 하면 제주에 가서 이렇게 직접 물질을 해볼 수 있는 해녀 체험 이런 쪽도 굉장히 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제주도까지 만약에 간다면 제주는 또 먹을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 가운데서 좀 기자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나만 아는
그런 포인트들. 음식들 맛집.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지금 우리 점심시간 앞두고 있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 네. 제주 하면 보통 고기국수 먹어요. 근데 고기국수 요거 유명하죠. 말고 보성 전통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국민 만화가 식객 허영만 씨가 네. 갔던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뭘 드셨냐? 뭘 드셨어요? 순댓국을 드셨어요. 순댓국을 제주 가서 드셨어요? 이게 순댓국이 전역에 다 있어요. 전국에 다 그럼요. 있는데 제주 순댓국은 뭐냐면 내장이 좀 많아요. 내장이 좀 많고 그다음에 그거 있죠. 순대가 피순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 당면이 들어가는 거. 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네네네. 저기에 들어가는 순대가 피순대라고 우리 약간 선지 같은 느낌으로 안을 채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죠. 뜨거운 거는 이열치열인데 내가 정말 시원한 거 좋아해. 예, 진짜. 여름이니까. 이런 분들은 냉콩국수. 화면에 또 나오죠. 네. 절묘하게 또 나오네요. 저거. 저거는 이제 소금파가 있고요. 설탕파가 따로 있어요. 저는 소금파예요. 저도 소금파예요. 예. 짭짤하게. 전라도 쪽은 설탕 많이 쳐서 드시죠. 네, 그렇죠. 저는 무조건 소금이에요. 예. 소금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회 있죠. 물회가 한치물회 많이 드시는데 제주 권역은 자라돔으로 만든 화면에 나오는 게 자라물회예요. 그래요? 그 자라돔이라고 손만한 게 있어요. 자리돔. 저런 거 네네. 자리돔. 네네. 그래서 요런 거 여러 개 잘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저기다가 국물에 뭐 딱 첨부를 하냐면 네. 된장을 같이 섞어줍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맛있게 네. 한국적인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자리돔도 듬뿍 들어가고 제주 물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주 현지 시장에서 먹는 순댓국이라든지 콩국수도 별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여행을 정말 많이들 계획을 하신다지만 또 성수기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관광지 물가 이런 것도 걱정이 워낙 많이 되니까 어딜 가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기자님께서 꽁꽁 숨겨놨던 이제 바가지도 절대 없고 가성비도 좋고 하는 그런 여행 포인트가 있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공유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우리 프레스룸을 위해서 제가 아껴둔 곳인데 네. 몰래 찍어드릴게요. 몰래. 진짜 바가지 없는 곳이 국립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잖아요. 여기.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곳은 저 호수 보이죠? 네. 저 제천 권역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제천 쪽으로 딱 가면은 박달재가 유명하잖아요. 울고 넘는 박달재, 박달재. 왜 울고 넘는지 아세요? 몰라요. 결혼 안 하셨죠? 네,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네네. 그 신부가 되는 분들이 그 고개를 지나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진정으로 이래가지고 울면서 넘어갔다. 그렇게 높다. 보시면 되고요. 네네. 거기 가신 박달재에 있는 게 박달재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크기가 1.7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쉽게 따지면 한 50만 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데다가 저 안에 나무들 보이시죠? 나무들 사이로 저 집들이 있는데 저 집들이 되게 이제 저거는 정자 같은 거고요. 집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캐빈 저런 형태 펜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동나무로 만든 나무 캐빈 형태도 있고 다양한 숙소가 있으니까 골라 잡으셔서 즐기면 되고요. 그래서 하룻밤 딱 묵고 나오면 정말 힐링이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숙박비도 좀 저렴한 편이라고요? 그럼요. 숙박비는 보통 우리가 콘도나 리조트 같으면 20만 원 넘어가요. 근데 저기는 10만 원대. 그래요? 그리고 평일날 주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10만 원대 언더로도 가능하니까 국립자연휴양림 기억하시고 거기에 공식 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거기서 예약을 하시면 된다. 기억하시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국공립, 사립 다 합쳐서 이제 100곳이 훌쩍 넘는 자연휴양림 가운데서 이 충북 제천의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풍광도 풍광이지만 숙소도 좀 저렴한 편이니까 한번 예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근처에 추천하는 아주 멋진 코스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충주 제천까지 갔는데 그냥 오기는 그렇고요. 저기가 어디냐면 월악산 권역입니다. 달월자 쓰고 바위 악자 쓰니까 굉장히 험하겠죠. 높이가 한 900m 넘어요. 근데 거기 가면 두 가지의 닮은 골 포인트가 있습니다. 닮은 골 포인트. 이것도 프레스룸에서 제가 또 처음 공개. 이런 건데 저기 뭐가 닮았냐면 요즘에 제천 충주 쪽에서 밀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악어를 닮은 거 있어요. 뭐가 악어를 닮았나요? 제천 호수 쪽에 거기 악어 저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기에 있는 섬들이 악어의 입 모양을 담고 저렇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악어들이 지금 떼져갖고 물로 약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여러 마리가 있는데 저걸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월악산 쪽으로 올라가면 작은 악어봉, 그다음에 큰 악어봉이라고 있어요. 악어봉이 따로 있고. 400m, 500m인데 올라가기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프레스룸 시청자들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차 되기 좋은 곳. 그 카페에서 그냥 커피 드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최대한 차로 많이 올라가서 편안하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만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닮은 꼴이 있는데 뭐가 또 뭘 닮았나요? 이거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가면 월악산에
재령치 중에 하늘재라 불리는 곳이 있어요. 네네. 하늘재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나무 중에 네. 우리 김연아 선수를 닮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김연아 선수를 닮았어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기에 오. 김연아 선수가 저 뒤에 다리를 잡고 저렇게 턴하는 모습. 네, 약간 스파이럴 스핀 이런. 저게 네. 비엘만 스핀이라고 부르는 예. 거예요. 저건데 저 나무가 절묘하게 그대로 닮았죠. 네네. 저기다가 그래서 앞쪽에 간 편말로 김연아 나무라고 딱 써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공식적으로 네, 써놨기 네. 때문에 저거까지 보고 오면 제천이 생명의 도시거든요. 네. 진짜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7말 8초 여행 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기자님 덕분에 좀 여러 포인트 정보들 많이 얻으셔서 또 좋은 바캉스 여행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